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진 배경과 의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판사와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이 여러 번 수정을 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봤던 부분이 판사 추천위원회였어요. 네. 없앴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위헌 소지 논란은 없어진 겁니까? 위헌 네.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초부터 이거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위헌과 위법의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법관들의 동요 이런 측면에서 실제 위헌 심판 제청이 돼서 되면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하는 것인데요. 제청이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고 그 와중에 또 임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보석이 허가돼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그런 현실적인 불안감 속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여서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법안이 처음에 원안부터 위헌 위법하다 이런 거보다는 네. 불안감, 우려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였다. 네. 이거는 예. 사실의 문제이지 어떤 법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 시비, 위헌 논란, 또 질의 그 짐작한 이런 수정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추천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최상위의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 그 추천 그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 등이 외부 인사가 개입돼 있습니다. 추천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63년도부터 72년도까지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추천위회를 통해서 제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 있었고요. 심지어 검찰총장도 있었습니다.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헌의 문제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시비나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네, 거의 이렇게 완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얘기를 하냐면 무작위 배당 요 얘기를 해요. 네.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됐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거기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당으로서 좀 유감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절대적으로 준수되는 헌법상의 원칙은 아니고요. 다만 헌법상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것. 달리 말하면 사건을 처리할, 심판할 법관이 가능한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사실상 이 법원 내부로부터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은 인사발령을 통해서 각급 법원장은 사무분담의 형태로 해서 영장전담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앙법원의 형사재판장하고 영장전담받고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사실상 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문제됐던 지기현 재판부도 사실 대상을 추려서 축소한 다음에 그중에 김용현 사건을 지기현 재판부에 컴퓨터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홍성 지원장 할 때 사건 배당을 좀 해봤는데요. 과연 그것을 무엇을 증명할지. 그다음에는 관련 사건이라는 형식으로 보다 더 중요한 윤석열 사건 잇따라 다 그쪽으로 배당했지 않습니까?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특별법에 나온 것도 일정한 범위 내의 그 재판부를 사전에 미리 이제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 원칙은 그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일 뿐이지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정쟁화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영장전담 판사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법안에 보면은 영장전담 판사 2명을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기존에 이제 영장전담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 뭐 본인 행정처 판사들, 비서 출신들 그래서 뭐 달리 말하면 검찰에 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영장 발부를 잘 해주는 뭐 이런 판사 성향 등을 뭐 어떤 비판하기를 관료적 성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판사들을 실질적으로 되어 뵀었는데요. 현재 유독 이번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국민들이 수원 뭐 3인방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그 한덕수, 박성재 등 잇단 영장 기각을 하였고 그 기각 사유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좀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영장 전담 법관을 그건 1심이지만 네. 그때부터 구성하자는 것이 이번 통과된 특별법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 이 시스템 안에서 운용하기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그 대표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편향된 의도적인 결정들을 한 것이죠. 그 의심의 그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그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긴급회의 그 대법원 그 수뇌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논리적 구도가 같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가로막고 그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행위로까지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교체가 필요하죠. 새로운 영장전담법관의 구성이 필요하죠. 공정성을 가장 우선해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내란 외환죄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수사받고 기소됐고 재판하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범죄 유형인 거죠. 아주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구성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예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네. 예규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그렇죠. 체계가? 예. 그 이제 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예규 뭐 이 뒤에니까요. 법률이 우선적 효력을 가지니까 예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죠. 특별하게 법률을 시행하는 관점에서 예규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특별한 뭐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대법원 예규하고 오늘 통과된 법안이 큰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가장 예. 뭐 차이점들의 이제 두 가지를 예.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심의 영장 전담 그 판사가 이제 됐다는 거죠. 1심 단계에서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추천 이런 방식보다는 재판하고 있는 그 사건을 뭐 판사들의 용어로 치면 이제 뺏어갈 수 있느냐 이게 더 맞아요. 중요한 예,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뭐 이송이든 이런 규정들은 그 제거된 상태에서 그 새롭게 사건이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 1심 단계에서부터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이 그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그 예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네. 서울 고등에서 종래 방식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그 사건 하나만 집중하도록 다른 사건 다 재배당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냥 사법행정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냥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그 사건 하나만 처리하도록 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판사회의. 판사회의를 어떻게 보면 재평가했다고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기존에 판사회의를 통해서 그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것은 오랜 판사들, 뭔가 좀 의롭고 기계 있고 사법의 독립을 중시하던 판사들의 오랜 그 요청이기도 하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지나고 이래서 판사사의 내부 구성원과 문화도 많은 변화가 있긴 하였지만 이거를 사무분담을 할 때 사무분담위원회라고 둘 다 법원 조직법과 예규상 존재하는 기존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 사무분담위에서 사무분담표로 오면 그거를 의결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원장도 그에 기속됩니다. 그 점이 그 두 가지 큰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판사회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계속 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할 때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지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이제 민주당은 예.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 판사에는 판사 전원 소속 이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판사 전원이 참석합니다. 뭐 직급별로 뭐 부장판사도 가고 배석판사도 가고 중앙 같은 경우는 단독판사도 가고 그 의장은 이제 법원장이지요. 그래서 전원이 참석해서 판사 내부의 어떤 독특한 이런 합리성의 문화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각 정치권이 그 기대하는 다른 방향의 네. 내부적인 합리적인 그런 안들이 도출을 될 거라는 그 기대는 가져봅니다. 네. 아니 대법원 예규가 있는데 왜 법률로 지정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차이가 있네요. 네, 예. 원래 뭐 유엔이든 뭐 네. 국제의 보편적인 규범이든 또 현재 법원 예규상으로도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은 그 예규뿐만 아니라 법률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외환은 헌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회가 관심을 갖고 법률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뭐 위헌 소지는 처음부터 없었고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시비나 우려를 네, 뭐 없애기 전직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근데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재판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사자가 예. 헌법재판소에 신청권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지요. 예. 그렇지만 그거에 또 제청을 받아들이고 안 부르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자기가 현재 재판하는 그 권한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현재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서 제청을 할지 의문이고요. 또 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뭐 한 달, 뭐 길어야 3달 이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또 심지어는 현재 재판도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성이 있을 때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일말에 제기한 현실적인 우려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엄정한 심리와 진상 규명이죠. 네. 그러니까 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올라가봤자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네, 사법 시스템의 변호사님의 방어권은 다 보장을 네. 해야 되니까요.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네. 1심 선고가 지금 2월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선고 결과는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이제 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안 자체 뭐 크게 이제 뭐 그 유무죄 판단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뭐 직위원 재판부가 한번 뭐 법리를 위한 특별 기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수사권이든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든 증거 능력 문제 등에 대해서 뭐 논의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던 재판부여서 그것도 그 원래 뭐 배석 판사가 이제 원래 뭐 1년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나서 그 변론 종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심리 중에 아주 민감한 중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전반 뜻밖의 위법 부당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늘 주인이시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시하고 또 이렇게 경계해야 될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는 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는 뭐 선고 결과 예상한 대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선고는 2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석방 우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1월 16일에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네. 그 선고는 어떻게 보세요? 1월 16일 날 네. 이제 재판장 그쪽 재판장이 네.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이 기간을 준수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거는 영장은 공권력의 최후의 그 집행의 그 뭐랄까 질서의 핵과 같은 건데 그거를 아마 그 경호처 이런 국가인력도 아주 노골적으로 체포를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본인이 눈이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의 위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의 그 쇠퇴와 퇴행을 가져온 행위입니다. 엄정한 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 구속 신문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일반 이적 혐의.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네.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한 뭐 정식의 영장 실질 심사가 아니고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에 그렇죠. 대한 그런 그 결정이기 때문에요. 네. 특별하게 그 일반 이적죄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뭐 구속기간 연장 네.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뭐 참고적으로 보면 일반 이적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저는 그 외환 유치죄 둘 다 외환에 관한 범죄이기지만 그 외국과 통모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북한이 이제 북이 우리를 뭔가 뭐 도발을 하도록 유도를 도발을 했다는 하도록 거죠. 유도해서 예. 그걸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렸다고 이렇게 하는 게 특검의 결과 발표인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그거는 국민의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다쳐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위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위대의 후방 입조 일본 자위대의 후방 원조 활동을 통한 개입 등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환 유치죄로 북한도 외국에 이 포함되는 해석이 좀 시대 변화에 따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견은 같습니다. 오늘 구속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진행 상황을 볼 때 이게 추가 기소된 사안이잖아요. 네. 법원에서도 이건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월 16일 날 또 실형이 선고되면 자동적으로 또 구속이 또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은 법리적으로나 재판 진행 과정을 볼 때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변호사님 말씀으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직위원 재판, 특정 재판부의 그 재판을 그 희화하는 얼마나 엄중한 내란과 외환은 얼마나 엄중한 그 행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화해서 그 마치 뭐 경고성 계엄에 부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희화하고 그 과거 전두환 박근혜 재판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그 늘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그 사건의 엄중함을 아주 그 낮추게 만들었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역사적인 책임이든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 방해 때문에 수사가 어려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수사 방해요? 예, 법원에 의한? 네. 저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뭐 피고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뭐 그거는 특검의 자기 논리고요. 2차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 왜냐하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내란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란의 세력의 뿌리는 깊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한 3년은 걸릴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내란의 세력들을 발본색원을 해야지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닥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주 중요한 물적 증거, 이제 노상원 수첩, CCTV 등을 확보한 경찰의 공이거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증언한 그 증인들, 이런 군인들, 이런 시민들의 그런 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주로 이제 경찰 위주로 구성되는 2차 특검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반드시 이번에는 다 털고 가야 된다라는 미진하고 말씀이시네요. 더 나아가서 봐준 거죠. 검찰을 봐주고 곁다리로 법원도 봐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이미 이제 이 특검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그 검찰을 봐줬죠.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네. 수사가 돼야 된다. 다음 특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파견 검사 위주로 된 이제 그 내란 특검의 이제 한계이죠. 인식의 한계, 구성의 한계. 통일교 특검도 이제 여야가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해야 그 된다고 보세요? 방식과 이제 예. 그 범위들은 뭐 여야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그 국가가 종교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그 종교에 개입함으로 해서 종교와 정치가 그 유착하면서 결국 민심을 혼란하게 하면서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지 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수본이 감당하기에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 돈의 규모. 그래서 특검으로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그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략적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합니다.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략적 정치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신천지하고 예, 정강훈 등 각종
이미 그 종교로서의 자유의 한도를 벗어나는 이렇게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 어떤 부패한 이런 지점까지도 함께 총체적으로 이기에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엄정 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